예, 안녕하세요. 2015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특강을 맡은 경희대학교 화학과 김주윤 교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의학계열 물리, 화학, 생물 모의논술 문제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의 논술을 살펴보겠는데요. 순서는 출제의 기본 방향과 예시문, 그리고 각 예시문들과 관련된 논제들을 설명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논술의 출제의 기본 방향은 물리 교과서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얼마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 에너지 수송의 과정 혹은 핵반응, 상대론과 같은 물리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론들, 특히 정량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치가 표 형태로 제시되어 있을 때 적절한 정보를 그 표로부터 찾아내서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들을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논제와 관련된 예시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시문에서는 전기 에너지의 전송 과정, 즉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돼서 송전용 변전소, 배전용 변전소를 거쳐 소비지로 전기가 어떻게 전송되는지를 예시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에너지 전송 과정에 있어서 초고압의 전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 예시문에서는 전기 에너지 수송 과정에서 전선에 저항이 있다면 그 저항으로 인하여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강조하는 예시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 예시문에서는 직류와 교류의 정의와 그 두 형태의 차이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 예시문에서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변압기의 기본 원리로 사용돼서 전류의 변화를 통해 자기장이 변화되고, 이를 통해 유도 전류가 발생된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전용 변전소에서 배전용 변전소로 보내지는 전기가 초고압으로 높여져 보내지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묻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100MW의 전력이 총 저항 15ohm의 송전 전선을 통해 전달된다고 할 때, 우리가 200kV의 고압을 사용할 때, 높은 고압을 사용하는 경우와 200kV의 낮은 전압을 사용하는 경우와 상대적으로 500kV의 높은 전압을 사용하는 경우 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한번 비교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초고압의 전압을 통하여서 전기 에너지를 전송하는 이유를 논하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시 답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입니다. 따라서 전압이 클수록 같은 전력을 전송한다고 할 때 더 작은 전류로 전력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보면 I 제곱 곱하기 R, 즉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압이 높을수록 작은 전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전압을 사용할 때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이 작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MW의 전력이 총 저항 15ohm의 전선을 통해 전달된다고 할 때 전압이 200kV라면 사용되는 전류는 500A가 될 거고, 만약에 전압이 500kV라면 전류는 200A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선에서 저항이 15ohm인 전선을 통해서 소모되는 전력은 각각 200MW, 즉 총 전력의 2.5%가 손실되고, 만약에 높은 전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0.4MW, 즉 총 전력의 0.4%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저압이 높을수록 저항에 의한 손실을 더 줄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송전용 변전소에서 배전용 변전소로 전기가 보내질 때 우리가 초고압의 전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에서 전압을 높이거나 가정에서 전압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 교류의 성질과 유도기 전력의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220V의 교류 전압을 110V로 낮추려고 할 때 그 변압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를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모범 답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변압기를 이용하여서 전압을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변압기는 1차 코일에 공급된 교류 전압에 의해 자기장의 변화가 유도되면 철심을 통해 2차 코일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교류 전압을 다시 유도하게 됩니다. 즉 이런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전압을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패러다이 법칙에 의해서 1차 코일에 발생하는 자기력 선속이 2차 코일에 모두 전달된다고 할 때 패러다이 법칙에 의하면 1차 코일의 전압은 1차 코일의 가문 횟수에 비례하고 2차 코일의 전압은 2차 코일의 가분 횟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220V의 교류 전압을 110V로 낮추려고 할 때 사용하는 변압기는 각각 코일의 가분수의 비가 2대 1인 변압기를 사용하여야지 220V에서 110V로 전압을 낮출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논제와 관련된 예시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 예시문에서는 핵반응, 즉 핵반응식으로 표현된 핵반응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핵반응식에 보면 핵반응 전후에 전하량과 질량수가 보존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 예시문에서는 상대성 이론을 통하여서 질량과 에너지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변할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에너지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질량을 가진 입자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표 1과 표 2에서 몇 가지 정보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각각의 표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서 논제를 논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실들 한번 살펴보면 표 1에서는 몇 가지 원소의 원자번호 질량수, 원자번호와 질량수, 그 다음에 원자 질량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1아토믹 매스 유닛이 1.66 곱하기 10-27스 킬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를 들면 235 우라늄인 경우에 즉 질량수가 235인 우라늄 원소인 경우에는 235 아토믹 매스 유닛이기 때문에 약 4 곱하기 10-25kg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표 2에서는 주요 입자의 질량과 전하량에 관한 정보들을 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질량과 에너지의 환산비, 예를 들면 0.5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9.1 곱하기 10-31승 킬로그램이라는 비례관계, 그 환산비를 유추해 볼 수 있고 에너지 단위의 환산비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자 하나가 1볼트에 의해서 가속될 때의 에너지, 즉 1 일렉트론 볼트라는 것이 1.6 곱하기 10-19승 줄이라는 것을 전자의 전하량으로부터 쉽게 유추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같이 두 번째 논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제에서는 다음의 핵반응식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입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반응에 의한 질량 결손이 약 3.5 곱하기 10-28승 킬로그램이라고 할 때 이때 나오는 에너지의 크기가 몇 메가 일렉트론 볼트인지를 정량적으로 한번 계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시문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이런 핵반응식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하량과 질량수가 반응 전후에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즉 괄호 안에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전하량은 0이고 질량수가 1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괄호 안의 입자는 중성자라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반응식이 일어날 때의 질량 결손이 약 3.5 곱하기 10-28승 킬로그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의 양을 이제 계산해내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mc 스퀘어라는 것을 알면 빛의 속도로부터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표 1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 같이 질량과 질량과 에너지의 비, 즉 0.51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약 9.1 곱하기 10-31kg이라는 그 환산비를 통하여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핵반응에 의한 질량 결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약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자연 상태에서의 235 우라늄의 반감기는 매우 길지만 위 핵반응을 이용한 원자로에서는 에너지를 빠르게 얻는 것이 가능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하고 원자로에서 핵 연료가 적절히 핵 분열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하는 핵발전소에서 하루에 소모되는 235 우라늄의 질량을 유효 숫자 한 자리로 대략 어림하여 계산해 보라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핵반응식을 보면 한 개의 중성자를 이용해서 세 개의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만들어진 중성자가 계속해서 다른 우라늄 원자들을 분열하게 되면 연쇄 반응이 일으킬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반감기는 매우 길지만 그 핵반응을 이용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 연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원자로에서 이러한 핵 연료가 적절히 핵 분열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는 감속제와 흡수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감속제는 고속 중성자를 저속 중성자로 만들어 연쇄 반응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게 하고, 즉 연쇄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반응을 빨리 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너무 빠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또 막아야 하기 때문에 감속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흡수제는 핵에 충돌하는 중성자를 흡수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연쇄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적인 1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하는 핵발전소에서 하루에 소모되는 우라늄의 질량을 계산해 보라고 했는데, 이제 에너지는 전력과 시간으로부터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0메가와트의 를 24시간 동안 얻는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총 에너지는 약 9 곱하기 10의 12승 줄이 될 텐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의 핵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반응당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 즉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줄이기 때문에 두 에너지의 비를 생각해 보면 3 곱하기 10의 23승번의 핵분열이 필요하다는 것을 쉽게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반응을 위한 우라늄 235 원자 하나의 질량이 약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5kg이기 때문에 소모되는 235 우라늄의 양은 요 3 곱하기 10의 23승분의 핵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약 0.1kg 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화학 모의 논술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학 모의 논술에서도 앞서 물리 모의 논술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학습한 화학의 기본 교과 내용들을 얼마나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화환원이나 산염기 반응과 같은 화학 반응의 특성들을 파악하거나 이제 분자의 구조가 분자의 성질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수소결합이나 산과 염기의 성질, 세기와 같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학습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와 실제 상황의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적용하는 활용 능력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제시문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산화환원 반응과 산염기 반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특히 산화환원 반응에서 산화수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과 산염기 반응, 예를 들면 아레니우스 정의, 브라인스테드 로위 정의나 루이스의 정의를 통해서 산염기 반응도 쉽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문은 루이스 전자점식과 루이스 구조식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예시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 논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지대나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과 같은 황산화물은 공기 중에 빗물에 녹아 산성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다음과 같은 반응을 통해서 이러한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황을 제거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산화황 제거 반응이 앞서 예시문에서
제시한 산화하는 반응인지 아니면 산염기 반응인지를 각 반응의 특성을 고려해서 논하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시된 반응에서 먼저 한번 각 물질들의 산화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전후에 칼슘, 산소, 황의 산화수는 각각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로 반응 전후 변화가 없습니다. 즉 산화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제시된 이산화황 제거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반응에 참여한 산화칼슘은 공유결합 형성 과정에서 비공유전자성을 내놓고 이산화황은 비공유전자성을 갖고 있으므로 루이스 산염기 정의에 따르면 산화칼슘은 루이스 염기, 이산화황은 루이스 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이산화황 제거 반응은 루이스의 산염기 반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논제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황의 실제 분자 결합 구조를 살펴보면 황과 산소 사이의 공유 결합은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중간 상태의 결합으로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이산화황 제거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아황산염의 아황산 이온도 실제 분자 결합 구조를 살펴보면 황과 산소 사이의 공유 결합이 단일 결합보다는 짧고 이중 결합보다는 긴 결합으로 모두 동일하다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산화황과 아황산 이온의 가능한 루이스 구조식들을 제시하고 루이스 구조식들을 활용해서 앞서 논제의 첫 부분에서 제시한 사실, 즉 실제 각 분자들의 결합 구조를 루이스 구조식을 이용하여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묻고 있습니다. 이산화황의 가능한 루이스 구조식들을 살펴보면 다음 두 가지 루이스 구조식들이 가능합니다. 즉 황과 산소 사이의 이중 결합 과 단일 결합이 즉 두 종류의 공유 결합들이 관측되어야 할 것을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논제의 첫 부분에서 보면 모두 황과 산소 사이의 공유 결합 길이는 이 단일 결합도 아니고 이중 결합도 아닌 중간 정도의 길이를 가지며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배운 루이스 구조식들은 이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이산화황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루이스 구조식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살펴보면 즉 이산화황은 아래 두 가지 루이스 구조식 중 어느 것도 아니며 두 구조의 평균, 즉 두 구조의 혼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황산 이온도 다음 세 가지 루이스 구조가 가능할 텐데 실제 황과 산소, 아황산 이온의 황과 산소의 결합을 보면 이 세 가지 루이스 구조의 어떠한 것도 실제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루이스 구조식의 혼성으로서 실제 아황산 이온의 분자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이제 학생들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 제시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시문에서는 분자의 구조와 물질의 화학적 성질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말부테인과 아이소부테인과 같은 구조 이성질체, 즉 분자식은 같지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다는 사실, 혹은 다이아몬드나 흑연처럼 이제 호돈소 성분 원소는 같지만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호돈소 물질, 즉 동소체를 제시함으로써 물질의 성질은 그 물질의 구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문에서는 산과 염기의 세기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산 물질과 염기 물질을 쉽게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산과 염기의 세기를 나타내는 척도로 이온화 상수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이와 연관되어 이온화도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제 두 번째 논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록시 벤조산의 구조체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이드록시 벤조산은 방향족 탄화수소의 하나로 그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이 벤젠고르에 하이드록실기와 카르복실기가 달려있는 탄소 화합물입니다. 이러한 하이드록실기와 카르복실기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이제 하이드록시 벤조산은 오르소 하이드록시 벤조산, 메타 하이드록시 벤조산, 그리고 파라 하이드록시 벤조산 세 가지 구조 이성질체가 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구조 이성질체 중에서 이온화 상수값이 가장 큰 하이드록시 벤조산이 무엇일지를 유추하고 그 이유를 논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범담을 한번 살펴보면 앞에 제시문에서 나와 있듯이 산의 세기는 이온화 상수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온화 상수가 가장 큰 하이드록시 벤조산 이성질체라는 것은 산의 세기가 가장 큰 구조 이성질체가 무엇이냐를 이제 찾는 것입니다. 산의 세기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산에서 수소이온이 얼마나 쉽게 떨어져 나오는지 그 용이함의 정도와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와서 생성된 짝염기 이온이 얼마나 안정한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 산의 세기는 수소 원자와 수소가 결합한 원자 간의 결합 에너지나 아니면 수소가 결합한 원소의 전기 음성도 등을 통하여서 우리가 산의 세기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논제에서 제시한 세 가지 구소 하이드록시 벤조산의 구조 이성질체 중 생성된 짝염기 이온이 제일 안정한 이제 구조 이성질체인 경우에 가장 세기가 강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구조 이성질체 중 다른 두 구조 이성질체와는 달리 오르소 하이드록시 벤조산만이 그 짝염기의 분자 구조상 분자 내부에 수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성된 이 짝염기 이온이 안정화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제시된 세 가지 구조 이성질체 중에서 오르소 하이드록시 벤조산의 세기가 가장 크다는, 즉 이온화 상수값이 가장 크다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이드록시 벤조산의 이성질체 중 오르소 하이드록시 벤조산과 파라 하이드록시 벤조산 각각의 농도에 따른 각 이온화도 값들의 변화를 그래프상에 나타내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X축이 산의 농도의 로그 값을 취한 건데 자세히 살펴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산의 농도가 낮다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이온화도, Y축의 이온화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유추하고 그래프상에 실제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이드록시 벤조산의 이온화도는 수용액의 이온화도의 정의를 살펴보면 앞서 제시문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수용액에서 용해된 하이드록시 벤조산의 전체 몰수에 대한 이온화된 하이드록시 벤조산의 몰수의 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농도가 점점 묽어진다면, 즉 하이드록시 벤조산의 용해된 용액에 물을 가하여 농도가 묽어지면 우리가 배운 누스트리의 원리에 의해서 평형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이동해서 더 많은 하이드록시 벤조산이 이온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온화된 하이드록시 벤조산의 몰수가 증가하므로 하이드록시 벤조산의 이온화도는 농도가 묽을수록 커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온화도라는 것은 용해된 산의 전체 몰수에 대한 이온화된 산의 몰수이기 때문에 1보다는 커질 수가 없겠지요. 즉 농도가 묽어질수록 이온화도는 커질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지만 1에 근접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당연히 농도가 짙으면 0에 근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이런 S자 모형의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오르소 하이드록시 벤조산과 파라 하이드록시 벤조산의 이온화도 값들을 같이 나타낼 때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은 오르소 하이드록시 벤조산이 파라 하이드록시 벤조산보다 강한 산이라는 것을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모든 농도에 대해 오르소 하이드록시 벤조산의 이온화도가 파라 하이드록시 벤조산의 이온화도 값보다는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S자 모양으로 농도가 묽어질수록 이온화도는 1에 근접하고 농도가
짙어질수록 0에 근접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하지만 오를수록 하이드록시 벤조산이 파라 하이드록시 벤조산의 이온화보다는 항상 높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물 모의 논술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생물 모의 논술 문제들이 어떤 기본 방향을 가지고 출제되었는지를 그 개요를 한번 살펴보고 제시문들, 특히 핵심 제시문과 연관된 제시문들, 그리고 이에 따른 논제들을 살펴보고 모범 답안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물 모의 논술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특정 과학 지식의 유무를 단순히 평가하지 않고 제시된 과학 지식을 활용해서 설명과 비판 능력, 논리적 사고와 추론의 능력을 중심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과학 연구의 철학적 바탕과 방법론에 대한 기본 이해를 중심으로 인문, 사회, 과학적 기초사용을 필요로 하는 통합형 논술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고등학교 과정을 충실히 수행한 학생들이라면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제시문도 쉽게 독해할 수 있는 제시문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글쓰기 능력을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평가하였습니다. 예, 첫 번째 핵심 제시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제시문은 블랙 리포트의 1980년도에 영국에서 발표된 블랙 리포트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의생명 과학 연구에서 특히 흔히 접할 수 있는 역학적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업을 기준으로 사회 계급에 따른 건강 불평등, 즉 1번 명제를 보면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더욱 질병에 시달리고 유병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다는 통계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시된 역학적 연구의 결과는 인과성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두 변수, 즉 사회적 지위와 질병, 유병률 혹은 사망률, 그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시문 나다라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낮은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불안 사이의 관계에 대한 사회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다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생체의 일반적인 반응과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생리학적인 지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에서는 인과 법칙에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 다양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첫 번째 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핵심 제시문 가의 1번 명제를 제시문 나와 다에 근거하여 인과론적 설명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심 제시문 가에서는 역학적 조사를 통해서 사회적 지위와 유병률 혹은 사망률과 같은 측정 가능한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나와 다에서는 인과론적인 해석, 인과론적인 설명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나와 다와 같은 의 형태, 즉 과학적 지식을 종합하여 하나의 인과적 설명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낮은 사회적 지위가 사회적 불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파악하고, 제시문 다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즉 스트레스가 생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핵심 제시문의 가의 1번 명제를 인과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시 답안을 한번 살펴보면 사회적 지위가 낮으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고, 즉 제시문 나와 관련된 얘기죠. 제시문 다를 통해서는 생리적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논거로 들어서
따라서 생체의 면역 기능이 억제되어 감염성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비만, 당뇨, 고혈압, 암 등을 비롯한 만성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며 정신 기능도 빨리 쇠퇴하여 사망률도 증가하게 된다라는 인과론적인 형태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은 가해의 1번 명제는 세 조건 P, 즉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조건, Q, 더욱 질병에 시달린다라는 그리고 사망률이 높다는 세 가지 조건을 나타내면 P이면 Q와 R 이다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심은 라의 2번, 3번 명제를 참, 거짓에 유의하여 이와 같은 논리기호를 통하여서 표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이러한 두 번째 논제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필요 충분,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같은 여러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 그런 관계들을 또 논리적인 기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재심은 라의 두 가지 명제에서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그 두 사이의 관계를, 추론 관계를 파악하여 논리적인 기호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시답안 한번 살펴보면 이제 두 번째 명제, 즉 폐결핵 Q는 폐결핵에 걸리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이다 라는 명제를 이제 논리기호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먼저 두 조건으로 나눠야 되겠죠. P 조건, 폐결핵균이 있다와 폐결핵에 걸린다, Q 조건으로 나눈다면 이제 폐결핵에 걸리면 폐결핵균이 있다 로 표현을 하니까 Q이면 P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 명제, 3번 명제. 많은 사람들이 흡연을 즐기면서도 폐암에 걸리지 않았고 폐암에 걸린 사람이라고 다 흡연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의 명제는 두 조건, P, 흡연을 한다와 Q, 폐암에 걸린다는 두 조건으로 나눠서 P이다고 해서 Q는 아니고 그리고 Q이다라고 해서 P는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2번, 3번 명제에서 각각 원인과 결과를 나누어 두 조건으로 명확히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 사이의 추론 관계를 논리적 기호로 올바로 표현할 수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재심은 마와 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은 마에서는 실증주의자들의 입장과 재심은 마에서는 데카르트, 즉 합리론자들의 입장을 각각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 논제에서는 핵심 재심은 가의 1번 명제를 재심은 마의 실증주의의 입장, 그리고 재심은 바의 화자, 즉 데카르트, 합리론자의 입장에서 비판 혹은 옹호인지 밝히고 그 이유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마의 논리 시중자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경험을 중요시하고 경험을 통해서 검증 가능한 것만이 진리다라는 것을 그러한 입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재심은 바에서는 데카르트가 따르기로 결심한 과학적 연구를 위한 네 가지 방법론적 방침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심은 가의 1번 명제는 경험적 방법을 통한 통계적 사실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즉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만을 보여주는 것이고 연역적으로 도출된 지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 실증주의 입장과 데카르트 합리론자의 입장에서 그 핵심 재심문의 명제를 각각 살펴보면 마의 논리 실증주의 입장에서는 옹호할 수 있는 명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명제 1은 경험적인, 즉 통계적 사실로서 검증이 가능한 관찰이었기 때문에, 즉 통계적 설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옹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에서 제시한 입장, 즉 데카르트의 합리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명제는, 명제 1은 비판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제 1은 연역적으로 도출되지도 않았고 사안을 꼼꼼하게 파악하기 위한 분석적 방법이 사용되지도 않았으며 모든 대안들을 빠짐없이 꼼꼼히 고려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즉 데카르트가 제시한
방법론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판적인 견해를 취할 것입니다. 제시문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시문사에서는 극단적인 환경론적인 입장 혹은 유전자 결정론적인 두 입장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논제 사에서는 제시문 가의 1번 명제에 대한 제시문 사의 입장을 갖는 의생명 과학자로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시문 사의 화자는 극단적인 유전자 결정론이나 환경 결정론에 치우치지 말 것을 이제 제시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따라서 표현형의 발현, 즉 증가된 유병률과 사망률이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제시문 가에서와 같이 통계적인 사실은 통계에 의한 우연일 수도 있는 상관관계일 뿐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대안적 설명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예시답안을 한번 만들어 보면 통계를 활용한 역학조사를 통해 사회적 지위라는 환경적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명제 1은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낸 표현형, 즉 높아진 유병률과 사망률은 그 사회적 지위라는 단 하나의 환경적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비판적으로 논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아울러 유전적 요인이 사회적 지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다른 환경적 요인이 유병률과 사망률과 같은 표현형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표현형의 발현은 전적으로 유전적이거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유전자와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여야 한다와 같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주어진 명제가 환경적 요인만이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도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대안적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의학계열 물리, 화학, 생물, 모의 논술 문제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모의 논술을 통하여서 이제 본 논술에서 나타날 문제 유형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계획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